우린 평생 전학생으로 사는 운명이니까. K씨. 후회는 금치산자로 만든다. 되도록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손 쓸 수 없는 일에 후회로 자책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 시원하게 욕지거리 한번 해주고 다시 일어나는 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나았다. 후회는 사람을 결박하는 고약한 성질을 가져 족쇄에 사로잡힌 시간 동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만들었다.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끝내 질식하거나 익사하기에 이른다. 분노에 잠식당하면 내가 먼저 죽는다. 후회 속에서 사는 건 주검이나 마찬가지였다. 후회를 많이 남기는 삶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했다. 후회,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욕망은 족쇄가 됐다. 해보지도 못한 도전, 차마 전하지 못한 말처럼 하지 않은 것보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은 오래갔다. 지독한 변비보다 무서운 건 미완결된 감정으로 이것은 똥똑처럼 얼굴을 시퍼렇게 만들었다. 중독의 기전은 심플했다. 바로 후회, 중독이라는 단계다. 심각한 중독자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내가 그랬다. 새로운 것을 잉태하는 건 늘 고통이었다. 새로움을 낳는 고통을 두 갈래로 나누면 충돌이 첫 번째 같다. 우리도 사랑의 충돌과 마찰로 잉태됐다. 두 번째는 결핍인 것 같다. 결핍은 오기를 만들었는데 결핍을 원하는 방향으로 쓰려면 약간의 처리 공정이 필요했다. 바꾸겠다는 한 꼬집만큼의 의지였다. 의지 없이 결핍을 방치하게 되면 더 갈구했다. 갈급한 사람은 언제나 약자가 되고 지고 만다. 사랑받지 못했다면 평생 사랑을 좇으며 살게 된다. 미완결된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것에 끌려가는 삶은 비극 같아서 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간 나는 결핍을 잘 못 다뤄 후회를 낳고 말았다. 이 후회는 불안과 상호작용하며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끝내 우울의 형태로 변모해버렸다. 재빨리 뒤로 감기에서 결핍을 올바르게 다뤄야 했다. 내 결핍은 나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에서 비롯한 호르몬 결핍이라고 경고 알림을 보내고 있었다. 후회에서 시작된 우울을 나가서 걷고 햇볕 쬐고 기름기 좀 채워줘 라는 신호라고 여겼다. 이 몸이 보내는 요구를 무시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청구서가 날라올 테고 그저 산책 처방으로 끝날 것을 병원 신세에 질 거라는 생각까지 미치자 앞나를 시간과 비용이 너무 아깝고 무서워졌다. 감정 교통 정리가 끝나자 후회가 찾아올 것 같으면 손에 흙 묻은 것처럼 빨리 씻어내겠다고 생각했다. 후회는 혼자 있는 시간에 급격히 커졌기 때문에 일단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리고 당장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카페에 가서 처음 먹어보는 음료를 주문했다. 후회가 밀려들 징후가 보이면 재빨리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각으로 대체했다. 아, 뭐뭐 할 걸은 아, 뭐뭐 해봤다 로 재빨리 바꿨다. 새로운 문을 30개는 열겠다고 다짐한다. 옷장문, 방문을 포함해서 새로운 장소를 가본다. 대형 마트나 몰도 좋다. 책도 하나의 문으로 여겨 큰 서점에서 평소에 안 볼 것 같은 주부 잡지나 여행 잡지를 펼친다. 당장 다른 길을 가보고 색다른 메뉴의 음식을 먹어보고 낯선 나라 언어로 부르는 새로운 음악을 참을성 있게 들어본다.
베스트셀러가 아닌 책을 읽어본다. 마음에 훅 들어오는 훅 같은 문장을 찾아서 낯선 책들을 들춰본다. 많은 다양성, 새로움을 접할 때마다 현재 시제가 늘어났다. 나를 낯선 곳에 둘 때 나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많이 걷고 오래 씻는다. 감기에 걸릴 것 같으면 미리 약 먹는 것처럼 재빨리 작은 변화를 조차 움직인다. 신기하게도 이 기분은 기름 성분인지 계면활성제에 씻겨졌다. 후회의 여파로 인해 외로움과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을 최대한 많이 열어보는 게 최고의 방법이었다. 생각을 바꾸려면 장소를 바꾼다. 장소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그 사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인지하는 감각은 새로운 감각을 받아들이느라 줄어들고 있었다. 실패한 건 내가 아니다. 사각형 링에 누워있으면 루저에 그치지만 다시 일어나면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도전자가 되는 것이다. 난 승자보다 도전자의 서사를 좋아한다. 이야기를 중간에 끝내지 않고 과정이라고 규정하는 모든 이야기에 짜릿한 전율을 느낀다. 너무나 당연해서 지나친 게 있었다. 일어나는 자세는 넘어지는 정도가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크게 넘어지면 크게 일어난다. 완전히 바닥에 엎드릴 만큼 넘어졌다면 두 손으로 땅을 디딛고 허리를 세우고 번뜩 일어난다. 재해를 다룬 영화 좀비 아포칼립스 영화가 좋았다. 다 망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 다시 태어나는 건 어려워도 다시 시작한다면 잘할 것이라는 얄궂은 믿음 같은 것이었다. 현실이 재난이라면 난 희생자 132번 정도 역할의 엑스트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느 날처럼 아포칼립스 영화를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끼던 중 재밌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클리셰인지 모르지만 약체들이 살아남는 것이었다. 누가 봐도 가장 먼저 죽어야 마땅한 캐릭터들이 살아남는 것이다. 그들은 약점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었다. 내가 약점, 결함투성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약점마저도 이용하는 걸 보며 마음을 고쳐먹었다. 제품이라면 파기 대상이지만 사람은 결함이 아니니까. 하나의 캐릭터니까. 나는 치료해서 고쳤어야 하니까. 알을 깨고 나가려면 조금씩 부숴야 했다. 결함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장벽 부수기의 서막이었다. 약한 부분을 깨뜨리는 것. 상처는 깨고 나가라는 신호이자 돌파구였던 것이다. 오히려 약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망하고 나서 나는 당연하게도 가장 싼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안 그래도 예민한 나는 소음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건물의 구조적 문제와 입주민들의 비매너에 진절머리가 나 안 그래도 망한 내 심경을 더 괴롭게 했다. 그때 약점을 이용한 것이 소설이었다. 불규칙하게 들리는 소음을 주제로 네버느 노크라는 소설을 쓰고 영화 판권이 팔리는 것을 시작으로 글을 쓰게 된 것이다. 내 경제적 상황이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자 소음은 짜증 유발 요인에서 좋은 소재로 변모했다. 당시 여자친구의 말이 결정적이었다. 주관적, 객관적으로도 망했지만 그저 망하지 않았다고 느끼게 해준 여자친구의 말. 실패한 건 네가 아니야. 벌벌 떠는 내 어깨를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끈적하게 붙어있던 실패를 내게서 분리해준 것이다.
네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게 아니잖아. 네가 그 일에 얼마나 공들였는지 나야 짐작도 못하지만 그 시간만큼만 실패한 거지. 난 뭐 실패라고 보지도 않지만. 시간이 지나봐야 진짜 실패인지 아닌지 알아. 명백히 지금 실패야.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 돈. 오전 7시를 망쳤다고. 나머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까지 망칠래? 더 맛있는 점심 먹고 저녁에 신나게 노는 게 낫지 않아? 엄밀히 말하면 실패도 아니지만 후회하지 말고 만회해봐. 너와 그 일을 구분해. 이건 중요한 거야. 그 일이 망했다고 네가 망한 건 아니야. 주저앉아 버리면 망한 거고 다시 일어나면 과정일 뿐이라고. 노련한 사람은 성공해서가 아니라 실패를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그때의 그 말이 삶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줬다. 매몰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다. 너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그 시간이 없으면 지금 너도 없을 테고. 매몰 비용 때문에 포기가 망설여졌다.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다. 어느새 내 주변을 메웠다. 좀비의 심정으로 땅을 파고 나와야 했다. 우리는 좀비의 자세에서 배워야 한다. 매몰 비용은 말 그대로 비용이었다. 포기가 늦어지는 것은 어쩌면 게으름, 어쩌면 버틸 만한 고통이기 때문이 아닐까? 경영의 기본,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를 늘린다. 버터플라이맨, 버터플라이 우먼. 세상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다. 아이언맨, 배트맨, 슈퍼우먼, 원더우먼, 앤트맨, 스파이더맨. 모든 히어로들의 공통점은 약점이 있다는 것인데 이 약점이 있어야 감정을 이입하기 좋고 매력적인 서사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히어로 영화를 보면 히어로와 빌런 모두가 비슷한 상처를 가졌지만 상처를 다루는 방식은 확연히 달랐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히어로, 상처를 빌미로 세상의 증오를 일으키는 빌런. 상처를 극복하고 스스로 구한 후에야 남을 구하는 영웅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처음엔 자신의 힘을 가늠할 수 없어 헤맸다. 여러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깨우쳐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많은 상처, 복잡한 상황과 돈에 휘청거리며 살았던 나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헤매는 과정은 히어로가 되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이다. 나비처럼 이리저리 작은 바람에도 휘청거리면서도 꽃까지 잘 날아가는 버터플라이맨, 버터플라이 우먼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미 애벌레처럼 엉덩이 들고 기어다니다가 지금은 나비처럼 자유로운 게 근거다. 사람들은 때로는 억지를 써서 연결한다. 특이한 바위 모양이 있으면 이름을 붙인다. 길쭉한 바위는 그렇게 코끼리가 되고 뾰족한 게 튀어나오면 독수리가 된다. 밤하늘의 별, 측정할 수조차 없는 두 별 사이를 선으로 이어 사자 전갈 자리로 만들어버린다. 하나의 점이 커지는 것도 자연스럽다. 우리는 점, 선, 면,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전혀 거부감이 없다. 전혀 상관없는 단어도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뇌는 활발히 작동한다. 아프리카에 사는 코끼리와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보아뱀. 영원히 만날 것 같지 않은 두 동물로도 어린 왕자를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많은 상징과 비유를 통해 세상을 본다. 깨진 거울로도 아름답게 보려는 눈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 서로 닮기를 원하고 닮지 않은 것들끼리도 연결해
새로운 의미를 붙인다. 우리도 눈, 코, 입, 귀가 있으니까 히어로와 닮았다고 볼 수 있다. 외계인이 지구에 침공해서 인간을 본다면 다 고만고만하게 생겼다고 의아해할 것이다. 작은 차이는 사라지고 모두 동일한 호흡기 체계가 있고 키도 3m 아래로 비슷하다. 세상에 피도 붉은색이다. 외계인까지 안 가고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본 사람들만 봐도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그런 내가 나를 히어로라고 부르는 건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여라. 각자의 특기로 영웅이 되니 흔들리는 것으로도 영웅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흔들리는 길 위에서도 잘 걸어온 것이야말로 대단한 것이 아닌가. 방황하면서도 걷고 날아갈 수 있으면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버터플라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자. 나비, 변덕스러운 사람, 저병, 불안한 마음, 가슴 설렘. 주목할 건 불안한 마음과 가슴 설렘이다. 나비는 흥분되는 마음을 표현할 때도 사용한다. 즉, 누군가를 좋아해서 흥분되고 기분 좋은 마음이 들 때 아래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It's giving me a butterfly. 이것은 나에게 흥분을 준다. 불안한 마음과 가슴 설렘을 같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불안을 설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불안과 설렘은 같은 진동이라고 나비가 말한다. 불안해서 떠는 것도 설레서 떠는 것도 막연히 두려워 떠는 것도 용기를 앞에 두고 떠는 것도 다 떨림의 형태로 나타난다니 나는 이 진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가슴이 뛴다. 심장이 뛴다. 나도 뛴다. 완벽함을 깨부수고 최적에서 깨자. 완벽하다는 것은 기준점을 잡는 게 모호하고 몽환적이라 불가능했다. 내가 본 완벽주의자는 모두 완벽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랬다. 미숙함을 드러내기 두려워 포장하는 것이었다. 완벽하다는 건 결과론적이었다. 그래서 시작, 중간 과정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시작할 때도 완벽을 추구해야 하기에 모든 것들이 신경에 거슬렸다. 완벽히 준비되면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다. 나를 속일 만한 그럴싸한 명분이 있어야 안심이 되기도 했다. 용케 중간 과정까지 나아갔다고 해도 완벽하지 않은 중간 성과에 쉽게 좌절했다. 내가 만든 계획이 늘 내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다. 나를 포함한 자칭 완벽주의자들은 계획에만 몰두한다. 계획을 다듬고 재배열하고 교정, 윤문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다. 계획에 관해서 완벽하다는 것만 인정한다. 하지만 모든 기획서는 실행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지. 그리 종이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두운 서랍에 매장돼 버리고 만다. 한때 나는 모든 것이 계획의 일환이었다. 가장 즐거워해야 할 여행도 할 일에서 취소선을 긋는 일이었다. 여행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새로운 걸 봐야 했지만 이메일 보내기, 빨래하기 같은 선상에 놓았던 것이다. 보고 싶은 영화를 보는 것도 대화에 끼어들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이 됐다. 즐겨야 할 것들이 알아야 할 것이 되고 숙제처럼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다. 완벽주의자는 사실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겁쟁이인 경우가 많았다. 완벽한 건 어디에도 없었다. 완벽한 타이밍, 조건, 사람은 없었고 방해 요소, 결점, 컴플렉스 투성이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느라 불안한 것이다. 모든 가능성에 따른 시나리오를 쓰고 걱정해봐야 쓸모없다는 것을 몰랐다. 혼돈의 연기를 붙잡겠다는 것처럼 실제로는 연기를 일으키는 불길이 두려워 근처에도 못 가는 것이다. 완벽 대신 최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최적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었다. 따지고 보면 완벽하다는 기준은 타인의 기준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았다. 타인의 기준선에 맞춰 그곳에 닿기 위해 아등바등하다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 모든 건 내 기준에 맞춰야 했다. 남의 기준에 맞추면 그릇된 완벽함을 추구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내 기준을 찾겠다고 다짐한다. 그렇게 완벽한 한방보다 불완전한 최적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한다. 완벽한 선택, 최고의 선택보다 선택을 많이 하는 게 낫다는 믿음에서다. 선택은 양이 질을 압도한다. 선택지를 많이 펼치고 그 중에서 최적을 고르는 것이 아무렴 낫다. 늦었지만 나는 실수와 실책, 실패라는 거품 위에 아슬아슬하게 존재하는 나약한 존재라서 완벽해지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 무엇보다 실책 없는 스포츠는 재미가 없다. 진짜 이야기는 실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약팀이 강팀을 이기고 강팀이 때로는 지는 게 스포츠와 삶의 재미 요소다. 재미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데서 나온다. 행복과 같이. 돌이켜보면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답이었다. 크게 시작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글을 쓸 때도 철자, 단어, 문장, 문단 한 권의 책이 되는 것처럼 차근차근 작게 시작하는 게 전부와 같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런데 시작이라는 말에는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는지 시작할 때마다 두려웠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존을 위협한다는 게 인류의 DNA에 새겨져서일까? 안정이 곧 안전으로 인식됐던 수렵 채집 시절 이야기는 아직도 유효하다. 마치 손가락 그림자가 독수리도 늑대도 되는 것처럼 그림자만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실제로는 그저 손가락에 불과했다. 성공의 기쁨보다 실패의 고통이 2.5배 강하고 이익보다 손실의 고통이 2.5배 크다는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머뭇거리는 건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시작 앞에 떡하니 자리 잡은 두려움에 맞서지 못하다 시작의 문은 저 멀리 떠내보낸 적이 많았다. 그래서 큰 문을 열려는 생각을 접고 쥐구멍 같은 작은 구멍에 기어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아주 미세한 시작이었다. 과거의 나는 비장한 마음, 지나치게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고 조급함 강박에 휩싸였다.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성문을 부수는 것처럼 비장해야만 했을까? 돌이켜보면 가슴 뛰는 일보다 발이 뛰는 일이 멀리 갈 수 있었다. 마라톤 완주와 가벼운 동네 산책은 마음의 무게부터 다르니까. 처음 작은 문을 밀어 결국 큰 문을 여는 도미도 방식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우리는 소스를 만들 때도 새끼손가락으로 찍어서 먼저 간을 본다. 가장 작은 손가락으로 안전하게. 미리 작게 시도해보는 것은 손가락도 아는 것이다.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본다. 두려움을 먼저 찍어 먹어보겠다고. 절대로 그냥 살면 안 된다. 하지만 시작은 그냥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냥 살게 된다. 이 두려움은 용기의 앞에도 서성거렸는데 아픔은 사람을 진하게 만든다. 아프다는 것은 사람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 같다. 나를 가장 심도 있게 살펴왔을 때는 아팠을 때였다.
또 아픔은 티 없이 나타나지 않고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이 쉬운 결론을 보면 결코 아픔을 혼자 감내하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다. 아픔은 나를 돌이키고 주변의 소중함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어려움에 빠진 누군가를 도운 것을 문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15,000년 전의 인간의 넓적다리뼈를 근거로 했다. 뼈가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에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다는 말에 내 넓적다리를 팍 쳤다. 뼈가 붙는 시간은 대략 6주. 그동안 다친 사람을 돌봐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다. 곤경에 빠진 다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문명의 시작이라니 그 통찰력에 감탄해버렸다. 고통이 표출된다는 건 구조신호다. 고통의 비명 지르면 내가 먼저 듣고 그 후 타인에게 전달된다. 그렇다면 구조되기 전 나를 먼저 돌보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시련이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나? 고통은 얼굴을 찡그리고 몸을 꼬며 소리 지른다. 더 세심히 살펴보라고. 고통을 지나치지 말라고. 고통이 여러 증상을 동반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도록 적극적인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이 분명하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싶다. 모른 채 하면 미개인이 되는 것이다. 문명인이 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혹은 나를 더 돌보라는 기회의 말이다. 시련은 선물이 맞았다. 서로 돕게 만들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 그리고 나를 돌보게 만든다. 그렇게 진한 인간성을 가지게 만들고야 말았다. 말은 에너지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다. 무시하고 싶어도 타인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살리는 말을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머리를 극적이게 된다. 힘든 일이 있으면 깊은 한숨 정도로 대체했다. 타인의 공격에 방어 체계를 갖추지 않았으니 화살이 그대로 꽂혔다. 어떤 공격에도 나를 방어할 신의 방패, 이지스 시스템을 갖췄다면 어땠을까? 가정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뜻을 가지고 무언가를 세울 때는 정신을 먼저 세울 철학이 필요하다. 가훈과 사규, 그리고 헌법으로 탄탄한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 세워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인간이 자립할 때도 철학이 있어야 튼튼히 설 수 있다. 한 문장쯤은 가슴에 품고 다녀야 한다. 그 한 줄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니까. 멋진 문장이 아니어도 좋았다. 누구나 매혹당하는 문장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 위인들이 만든 원대하고 거창한 포부는 나와 동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소시민인 내게는 작고 소소한 위로들이 큰 힘이 됐다. 거기다 언제든 멈춰도 돼 같이 도망갈 쥐구멍을 만들었다. 포기를 금기시하는 풍토에 맞지 않는 말이겠지만 지친 내게는 그게 숨구멍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포기를 적극적인 방향 전환으로 바꾸고 삶의 주춧돌로 깔았다. 나와 포기의 관계는 우호적이어야 한다. 포기해도 괜찮다. 적극 권장한다는 생각에 다다르자 짓누르던 부담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자주 포기했다는 건 많이 시작했다는 말이었다. 다양한 경험을 찍어 먹어본 것이다. 난 기초공사 없이 날림으로 지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말들을 내겐 거침없이 쏟아냈었다. 내가 남을 위로하듯 나를 위로한 적이 있었나?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말. 나에게는 더
더 엄격히 적용해야 했다. 아이들은 부모의 불안과 희망을 모두 흡수하며 자라고 어른이 된 아이는 다짐을 흡수하며 자란다. 그런데 난 내게 너무 예의 없는 인간이었다. 늦게라도 내게 예의를 차려야 했다. 야, 그대로만 해. 너 잘하고 있어. 기특한 거사. 또다시 나를 괴롭히면 호되게 혼낼 것이다.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보면 혼내주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나를 호되게 혼내야 한다. 의식보다 더 깊은 무의식은 내가 들은 말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많은 말 중에서 쭉정이는 사라지고 씨앗을 틔울 수 있는 말은 정말이지 씨앗이 됐다. 그 씨앗들은 뿌리를 내려 잎사귀가 되고 줄기가 되고 꽃을 피웠다. 내 의식 탄생의 전말은 바로 말이었다. 그 말은 곧 바위에 새긴 글처럼 단단한 마음이 됐다. 내 정체성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전해진 고유한 에너지, 바로 따뜻한 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1년 전 나를 화나게 했던 말은 기억이 없다. 20년 전 날 구체적으로 칭찬해준 기억은 그때의 날씨와 온도, 기분까지 생생하다. 20번의 혹독한 겨울을 여러 번 지나도 잃지 않을 온기. 그게 바로 영향력이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CPR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야 마는 것이었다. 자칭 완벽주의자인 나는 요즘 나이도 헷갈린다. 그래서 나이를 0세에서 90세 정도로 설정해버린다. 난 아이 같을 때도 어른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아이들 교육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결과 칭찬보다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열심히 했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그 과정으로 칭찬받아야 하는 것도 변함없다. 그동안 나를 매섭게 몰아세우고 맴매할 때마다 나도 몰랐던 5살 아이 마음은 아야했다. 이제라도 맘마주고 깎아주고 지지한 건 떼찌떼찌 맴매하겠다. 그동안 못했던 것 이상으로 오구해구 해줄 것이다. 참 잘했어요 스티커도 왕창 붙여줄 것이다. 잘 놀고 먹고 자기만 해도 칭찬할 것이다. 쇠약해졌을 때는 그래야 한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잘하고 있다고 칭찬 세례를 쏟아 부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말은 참 신기하다. 아프다 말하면 아프고 짜증난다 말하면 짜증나는 일이 생겼다. 힘들다 말하면 힘들었다. 헤어지자라고 마음 떠보는 말을 들으면 머지않아 헤어졌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면 죽고 싶어졌다. 말은 정말 씨앗처럼 무럭무럭 자라 마음을 지배해버렸다. 그래서 나쁜 말은 싹을 잘라내야 했다. 더 이상 물을 주지 않으리라. 우리는 우리 안에 웅크리고 앉아 우는 어린 시절을 잘 다독이는 게 숙명이다. 넌 앞으로 많은 일들을 겪을 테지만 그래도 건장하게 살아있어. 라는 용기도 함께 전했다. 말이 가진 에너지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우리는 마술사처럼 말을 에너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말하면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 옷을 챙겨 입고 나가듯 하루의 짧은 예언을 하고 나가는 게 습관으로 만들어보자. 빛나는 말의 조각들로 하루를 만드는 것이다. 반짝이는 마법의 가루를 뿌리고 나서자. 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그냥 기분이 그래. 기분 좋은 일에는 근거가 필요 없었다. 왜냐면 그냥 기분 좋으니까.